안녕하세요. 강준식입니다. 인사가 늦었지만은 멤버십에 재가입해 주셨던 고진선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녹화가 막 끝난 뒤에 가입해 주신 이희중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희중님,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반재영님, 이동희님, 이흥우님, 임장택님, 이재우님, 김선태님, 최용원님, 김영규님, 조폴님, 리YK9988님, 이지형님, 홍형님, 하워드 정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로로 인한 건강은 어느 정도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진 못해서 다음번 강의도 7월 6일이 아니라 7월 13일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신라 왕조 기원설은 문무왕 비문을 살펴보는 일이기도 하죠. 사실 문무왕 비문에 대해서는 1980년대 말 고 김재섭 선생과 나누기도 했던 이야기인데 2009년 KBS가 역사 스페셜 프로로 방송을 함으로써 지금은 신라의 기원이 흉노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가 인터넷상에도 널리 퍼지게 되었지만은 신라 김씨의 이야기는 1998년 김씨의 뿌리라는 책을 펴낸 내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시도 지금도 신라 하면 문희가 산 보희의 오줌 꿈이 떠오릅니다. 서학에 올라 오줌을 누웠더니 서울 장안에 가득 찼다는 얘기죠. 이게 그저 재미있는 스토리였을 뿐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양쪽에 실렸을까요? 의문은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고대엔 왕권과 관련된 이야기는 직설적으로 기술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신하들의 반란은 지진으로, 왕의 변고는 일식이나 큰 바람 등으로 표현을 하는 비유법이 등장했던 것인데 문희나 보희의 오줌꿈 이야기도 그런 왕권의 변동을 시사한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신라와 페르시아. 나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오줌꿈 이야기가 헤로도토스가 집필한 역사에도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6세기 서양에서 가장 큰 나라는 메디아 제국이었죠. 이 제국의 마지막 왕 아스티아게스에게는 만다네라는 이름의 딸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녀가 눈 오줌이 도시는 물론 아시아 전역을 잠기게 하는 꿈을 꾸었어요. 뒤에 만다네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바로 구약 성경에 고레스라고 기록된 키루스 대왕이에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7년 만에 풀려났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아주
친숙하고 의미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보희의 꿈을 산 문희의 아들은 사만을 통일하는 문무왕을 낳게 되죠. 나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양쪽에 실린 오줌꿈 이야기가 만단의 공주의 오줌꿈 이야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문무대왕이 사만을 통일한 건 서기 7세기이고 키루스 대왕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것은 기원전 6세기이기 때문이죠. 무려 1300년의 시차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신라의 오줌꿈 이야기가 페르시아의 건국설화에서 유래한 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멀리 있던 페르시아의 이야기가 신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게 교통도 원활하지 않았던 당시에 가능했던 걸까요? 네, 나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보면 메디아 제국과 한판 붙기도 했던 스키타이는 지도에 보는 것처럼 전성기에는 동유럽에서 내몽고의 오르도스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기도 했던 거대 세력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에서 중국까지 연결되는 초원길, 황금길 또는 실크로드를 연 장본인이 바로 스키타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스키타이가 동쪽으로 오면 흉노가 되고, 흉노가 서쪽으로 가면 스키타이가 된다고 한 학자도 있습니다. 한편 신라인의 DNA를 분석을 해보았더니 흉노보다도 오히려 스키타이의 DNA와 거의 같았다는 그런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복식학계에서는 우리가 입는 그 바지 저고리나 치마 저고리 형태의 그 한복이 스키타이 유목민의 그 승마복에서 유래했다고 보고 있죠. 이 밖에도 신라의 무덤 양식이나 금관, 황금 보금 등이 스키타이꽃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 건국설화가 스키타이에 의해 신라에 전해졌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만단의 오줌꿈 이야기는 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거는 메디아의 왕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간다는 걸 시사하는 꿈이었죠. 그럼 보희가 꾸었고 문희가 샀다는 오줌꿈 이야기는 뭘 암시한 것이었을까요? 페르시아 건국설화에 대입을 시켜보면 신라 왕권의 그 변동을 시사한 꿈이 됩니다. 나는 문희의 남편 김춘주, 곧 무열왕이 통일을 앞두고 갑자기 죽는데 삼국사기는 그 죽음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6월에 대관사의 우물물이 피가 되고 금마군의 땅에서 피가 흘러나와 너비 5걸음이나 되더니 왕이 죽었다. 이거는 한서를 펴낸 그 반고가 음양오행설에 기초한 그 참위설을 역사서에 도입한 이래 보편화된 참위설적 표현인데, 후 한서에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잔혹하게 적을 죽이기 좋아하고
죄 없는 자를 죽여 그 영향이 친척에게까지 미치니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 무열왕은 막 그냥 전사하거나 자연사한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페르시아를 연 만단의 아들이 메디아 적통이 아니었듯이 급사한 무열왕과 그 아들 문무왕 사이에도 어떤 혈통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비문에 무열왕에 대한 언급이 단 한 구절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막 그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문헌적 사료가 없어서 자세한 내막을 알기는 어렵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무왕 비문의 내용에 더 관심이 갑니다만은 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이 이야기의 전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은 이 강의가 갑굴문 강의이니만큼 만다네와 문희의 꿈 이야기에 나오는 오줌 뇨자를 간략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오줌 뇨자가 사람이 그 오줌을 누는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해설을 하고, 또 어떤 글에 보니까 엉덩이에서 떨어지는 물, 곧 오줌에서 온 글자라고 해설을 하던데 비슷합니다. 위는 사람, 밑에 사선으로 뻗은 세 점은 물줄기인데 이거는 사람이 서서 오줌 누는 장면을 스케치한 그림이죠. 뇨자의 근무는 발견된 것이 없어 세 번째 소전부터 보기로 하죠. 소전에 오면 사람 인자가 꼬리 미자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하면 뇨자의 글자 구성이 보기에 고상하지가 않다는 유학을 하는 사람들, 유가의 지적과 비판 때문에 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물을 빼는 대신 뒤로 물을 뺀다는 건데 결국 뜻은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서에 오면 꼬리 미자 대신에 초기엔 사람을 뜻하기도 했던 주검 시자와 물 숫자를 써서 오줌뇨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문무왕의 족보. 서기 682년에 세워진 신라 문무왕릉비는 한동안 사라졌다가 1796년 정조 때 경주 부윤 홍양호가 파손된 비석을 발견했는데 추사 김정희가 뜬 탁본을 1832년 청나라의 고중학자 유희해가 해동 금석원에 실어서 그 존재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나 이게 또 사라졌다가 1961년에 재발견되었고 2009년에는 비문의 상당부 조각 한 개도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석 전면부를 모아 찍은 사진과 그 글자를 확대한 사진을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로 글씨로 쓰여진 비석 전면부의 내용을 가로 글씨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깨지고 글자가 마모되어 온전한 문장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글자의 뜻을 살려 옮겨보면은 대충 이런 내용이 됩니다. 상주국 신라문무왕릉 비
급찬 국학소경 김아무개가 임금의 명을 받들어 그를 짓도다. 사만을 통일하고 군사적으로 특별한 땡땡땡을 구하여 하늘에 짝하고 만물에 통하며 국토를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며 덕을 쌓아 시대를 바로잡고 어려움을 구제하며 경진씨를 파견하여 삼산의 궐을 비추고 동으로는 개호의 지경을 막고 남으로는 땡개와 이웃하고 북으로는 황룡을 만나 주몽을 부리고 그 능한 바에 최선을 다해 이름과 실제가 다 이루어지고 덕과 지위가 겸하여 융성해지니 땅은 팔방 먼 곳까지 걸쳐 있고 공우는 사만을 뛰어넘어 그 위풍당당함이 이루 말할 수 없도다. 우리 신라 선조들의 신령한 기원은 멀리서부터 내려와 화관지 후가 쌓은 번영의 기초를 이어받아 높이 세워지고 더욱 융성해졌다. 이로부터 뿌리와 가지가 특별한 재능을 갖고 태어났으니 하늘의 제사드리는 투의 후손이 칠대를 전하여 하였다. 15대조 성한왕은 둥근 하늘에서 내려와 신령한 산에 태어나서 바야흐로 더욱이 진백의 기반이 되는 덕이 다시 일어났다. 문정 첫머리에 국자 앞에 마모된 글자는 다른 비문들의 형태를 참조해보면 문왕의 형식적인 당나라 벼슬을 적은 대당낭랑군왕 개부의 동삼사 상주국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비문에서 중요한 대목은 다음에 보여드리는 문무왕 선조들의 명단입니다. 시대순으로 화관지후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고대엔 오행, 곧 목화토금수에 각각 이를 관장하는 관리가 있었다고 하며, 그중 화관은 불과 관련된 일을 관장하고 불의 제사를 담당하던 관직명으로 다른 말로는 화정이라고도 했는데, 한소 오행지상에 보면 고대의 화정은 화관이라 하여 불의 별에 제사를 드리고 불에 관한 정사를 행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관이 오행의 관직들 가운데 가장 지위가 높았다고 그래요. 그럼 화관지후는 뭘까요? 불을 다스리거나 관장하는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불을 관장하는 임금을 흔히 전욱 고양시의 아들 축융이라고들 하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나무를 뚫어 불 지피는 방법을 발명한 것은 수인시였고, 불씨의 보존 방법과 그 불을 적절히 이용하는 방법을 발명한 것은 축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생활에 큰 도움을 가져다 준 축융은 모두에게 존경을 받으며 사람들의 마음에서 불의 신이 되어갔죠. 산해경에 따르면 축융은 염제의 4대손 또는 5대손이고 또 황제의 5대손 또는 6대손이라는 등 서로 모순되는 그 설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잠부론에는 삼왕오제의 삼왕은 복희와 염제 신농,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수인, 축융, 여와 중 하나라는 그런 설을 적어놓기도 했어요. 축융이 임금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불을 다루는 임금, 불을 다스리는 임금, 곧 화관지후는 축융을 가리킨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자에 따라서는 화관지후가
염제 신농을 가리키는 걸로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료에는 신라 김씨왕족의 시조가 소호 김천씨라고도 되어 있는데, 소호 김천씨든 추경이든 염제 신농이든 다 동이족이었어요. 연구에 따르면 사망 오제 시절에 화하족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다 동이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북쪽에서 내려온 유목민들이 주나라를 세우면서부터 자기들의 근본을 오랑캐 유목민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사망 오제 시대의 인물 중에서 실제로는 임금 자리에 오르지도 못했던 그 황제를 자기들의 시조로 떠받들어 임금으로 만들고, 역사를 쓰는 강력한 힘을 이용하여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하나라를 주나라가 이어받은 것처럼 꾸미고, 공자가 이를 강조하고 사마천이 역사서에 기록하는 바람에 화하족과 동이족의 구분이 생겨나고, 이게 점차 뚜렷해지면서 정립이 되었던 겁니다. 비석에 새겨진 두 번째 족보 진백은 내가 한자 22강에서 진공계를 강의할 때 설명한 바 있는 진나라 9대 목공을 가리킵니다. 목공은 약소국이던 진나라를 춘추시대에 5대 강국으로 만든 춘추 5패한 사람으로 속칭 진백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진백의 글자 뜻이 진나라 패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진나라 시조는 내가 한자 13강에서 해태로 재판했다는 고여의 아들 백익입니다. 동이족이었죠. 따라서 비문에 새겨진 진백 또한 동이족이고, 나중에 대륙을 통일하는 진백의 후손 진시황도 동이족이고, 비석에 새겨진 세 번째 족보 파경진씨는 그 문헌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인데, 이 글자의 뜻을 풀어보면 경진에 파견된 씨가 됩니다. 고대의 씨는 내가 한자 29강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기와 봉토를 가진 귀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파경진 씨는 경진에 파견된 귀족 아무개라는 그 뜻이 되는데, 그럼 경진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경진의 글자 뜻이 고래나루입니다. 고래가 나타날 만한 나루터라는 뜻인데,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는 그런 나루터가 여기저기 있었다고 봐야겠죠. 19세기의 이원이기 편엔 동사약을 보면 우리나라는 서경의 경계를 경진에 두고 아국 이석 경경 앞경진 이라는 구절이 나오고, 영조 때 편엔 여지도서에도 평양의 경계는 경진에 걸쳐 있다, 평양 경합 경진이라는 구절이 보이기 때문에 고래나루 곧 경진이 평양 부근의 남포항을 말하는 것이었던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무왕릉비의 끝부분에 보면은 부처의 가르침을 음미하여
장작을 쌓아 장례를 치르고 뼈가루를 경진에 뿌리셨도다. 라고 새겨진 부분이 있어 경진은 화장을 치른 문무왕의 뼈가루가 뿌려진 경주 앞바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한나라에 의해 멸망한 진나라 왕족이나 귀족이 배를 타고 경진으로 미리 파견되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 거죠. 신라가 동이족의 진나라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말이죠. 진안은 마한의 동쪽에 있는데 그곳 노인들이 대대로 전해져 온 얘기를 스스로 말하길 옛적 진나라의 병역 부역을 피해 한국으로 망명해온 사람들인데 마한이 그 동쪽 경계 땅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삼국지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인의 일부가 진나라에서 이주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주했을까? 위 기록에는 병력과 노역을 피해 이주했다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진나라가 한나라에 의해 망할 때 붙잡혀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상당수의 진나라 사람들이 한반도 쪽으로 이동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에 앞서 이주할 장소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귀족 한 사람을 경진으로 파견했던 것을 파경진시라고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투후 김일제. 몽골과 중국의 국경 사이에 동서로 1500km나 뻗어 있는 고비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 바로 밑에 장액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투후보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투후보의 보자는 작은 성으로 투후보는 투후의 작은 성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김씨성을 가진 투후는 역사상 한 줄기밖에 없는데 그건 바로 한나라 무제 때 투후에 봉해진 김일제와 그 봉호를 이어받은 그 후손들이에요. 따라서 남북 172m, 동서 152m의 이 성체 소유주는 문무왕릉비에 새겨져 있는 네 번째 족보의 투후, 곧 김일제였던 겁니다. 경력으로 볼 때 줄곧 장안에서만 살았던 김일제 유족이 왜 천리박 고비 사막 밑에 장액이라는 곳에 남아있는 걸까요? 그 지방 기록들을 보면은 김일제가 그 지방 명사, 곧 향현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해요. 김일제가 장액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김일제의 생가가 그곳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장액은 한나라 무제 이전에는 흉노, 그 가운데서도 휴조왕의 영토였다고 합니다. 김일제는 거기서 태어난 휴조왕의 태자였던 거예요. 한나라의 무제가 파견한 곽거병의 총공격에 흉노의 호냐왕과 휴조왕은 견디지를 못하고 자진항복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중도의 휴조왕이 저항하기로 마음을 바꾸자 호냐왕이 그를 죽이고 한나라에 투항을 했습니다. 이때 14살 난 휴조왕의 아들과 그 동생도 포로로 끌려가서 당나라 대궐 상림원에서 말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휴조왕의 큰아들이 한나라 무왕과 만나게 되는 대목을 한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뒤 무제가 연회에서 말을 구경했는데 후궁들이 가득 둘러싸고 있었다.
김일제 등 수십 명이 말을 끌고 어전 밑을 지나갈 때 모두들 훔쳐보았으나 김일제만은 감히 보지 않았다. 김일제는 키가 8척 2촌이었고 용모가 매우 엄숙했으며 말도 잘 살찌워진 걸 보고 감탄한 임금이 묻자 이에 상세히 대답했다. 임금은 기특히 여겨 당일 목욕을 시키고 의관을 하사한 다음 그를 마감에 임명했으며 이후 시중 부마도의 광록대부로 승진시켰다. 한나라 때의 1척은 23.1cm였으므로 8촉 2천이면 약 190cm가량이에요. 듬직한 체구와 엄숙한 용모, 신중한 성격 등이 무제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김씨성을 하사받게 된 김일제의 흉노 이름은 따로 전해진 게 없습니다. 무제가 그에게 하사한 김씨성은 곽거병이 노획한 흉노족의 제천금인에서 유래한 거라고 하는데, 흉노족은 하늘에 제사를 드릴 때 금으로 만든 인형이나 그 상징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부친 슈조왕의 뒤를 이어 김일제가 하늘에 제사 지낼 맏아들 곧 제천지윤이었다는 문구가 문무왕릉비에도 뚜렷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후 김일제는 망하라의 암살 시도로부터 무제의 목숨을 구한 공을 세워가지고 거기장군, 대산홍 등등으로 승승장구하면서 한나라 조정의 중심이 되었고, 무제의 아들인 소제 때에 투후에 봉해졌는데 그가 받은 봉지에 대해 한서, 지리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때 설치된 투여는 김일제의 봉우국인데 그 위치는 지금의 산동성 하택시 성무현 백락집진에 있다. 투후 김일제가 신라 김씨의 시조라는 설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또는 다른 문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뒷받침할 석비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중국 서안 근교에서 1954년도에 출토된 대당 고김씨 부인 묘명입니다. 묘비의 주인공은 당나라 관직에 진출했던 제당 신라인 김공량의 딸로서 해당 부분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 조상의 이름은 김일제이시니 흉노조정에서 귀순하여 한나라 무제를 섬기셨다. 명예와 절개를 중히 여겨 시중과 상시로 승진하셨고 투후에 봉해지셨다. 그러나 학계에선 이 같은 흉노 기원설을 부정합니다. 문헌적으로도 그렇고 고고학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어요. 그러나 신라 문무왕릉비에 새겨진 투후를 보고 추사 김정희가 충격에 휩싸였던 것처럼 정조 때 북학파 유득공이 신라 김씨가 김일제의 김인가? 라는 의문을 자신의 저서 고운당 필기에서 던졌던 것처럼 조작이 불가능한 그 비문이 석비가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두 개이면은 김일제가 신라 김씨의 조상이었다는 점이 사실상 입증된 게 아닐까요? 신라 왕계와 흉노는 서로 공유하는 문화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신라 토기 기마인물상의 말 등에 있는 그 동복은 흉노의 풍습이죠. 황금을 존중하고 잘 다루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는 등등. 김일제가 죽은 뒤에도 그 후손들은 140여 년 동안 크게 번성하고 또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김일제의 증손자에 해당하는 그 김당은 세습투후였는데 왕망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신나라를 세운 뒤에도 권세를 유지했어요. 왜냐하면 김당의 어머니 그 유남은 왕망의 어머니 공현공주의 여동생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15년 뒤 유수가 왕망을 쳐부수고 동한을 세우자, 후한을 세우자 왕망 정권에 깊이 가담했던 김일제의 후손들 가운데 일부는 김일제의 생가가 있던 하소주랑 쪽으로, 또 일부는 산동 쪽으로, 또 일부는 한반도 쪽으로 망명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성한왕은 누구인가? 유수의 추격을 따돌리고 한반도로 망명한 김일제의 후손들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려는 비석의 네 번째 족보에 새겨진 성한왕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문맥으로 보면 문무왕의 15대 조인 성한왕이 신라 김씨왕조의 시조 같은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엔 신라의 시조는 박역거세, 김씨왕조의 시조는 알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알지의 아들 이름이 삼국사기엔 세한, 삼국유사엔 열한이라고 적혀 있는데, 삼국사기보다 나중에 편찬된 삼국유사의 열한은 한자가 비슷한 그 세한을 잘못 표기한 걸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죠. 그럼 비문의 성한이 세한이나 열한과 같은 것이냐? 같다는 설과 아니라는 설, 세한의 아버지 알지가 성한이라는 설, 아니면은 알지 이야기가 실려있는 미추왕조의 미추왕이라는 설 등 다양한 견해가 나와 있지만은 문무왕릉 비문은 682년에 새겨진 것이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그보다 500년에서 600년이나 뒤에 쓰여진 글이니까 가필이나 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석비의 기록에 더 신뢰가 갑니다. 마을령 진흥왕 순수비 서기 568년 건립. 자신을 닦아 백성을 편안히 하지 않으면 안 되니 짐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마땅히 태조의 유업을 이어받아 왕위를 계승한 것이며 몸가짐을 삼가고 신중히 하여 하늘의 도를 어기게 될까 두렵도다. 여기에 성환왕의 이름은 직접 등장하지 않으나 신라에 태조라는 묘호로 불리던 왕이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언급이 되어 있어 순수비에 새겨진 태조는 성한왕을 가리키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김인문 묘비 서기 695년 건립. 태조 한왕께서는 천년사직을 열고 성스러운 기운으로 온 땅을 다스리셨다. 이 묘비에는 태조 한왕이라고만 새겨져 있어 한고조 유방을 지칭한다고 보는 분도 있지만은 일단은 성한왕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흥덕왕릉비 서기 836년 건립. 흥동왕의 왕릉비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깨어져서 2조각밖에 남은 것이 없는데, 그래도 왼쪽 조각에는 태조 성한의 4글자가 새겨져 있고, 오른쪽 조각에는 입사대손, 곧 24대손이란 4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흥덕왕이 성한왕의 24대손이라는 뜻입니다. 진철대사 탑비 서기 937년 건립. 대사의 법명은 이엄이고 속성은 김씨인데 그 선조는 계림 사람으로 그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니 실제로는 성한의 핏줄이다. 고려 전기의 명승 진철대사는 신라 왕족의 후손이었는데, 이 탑비에는 성한왕의 이름이 제대로 적혀 있어요. 진공대사 탑비 서기 939년 건립. 속성은 김씨이며 계림 사람인데 그 조상은 성한에서부터 위엄을 벗어났다. 신라 왕족의 후손이었던 진공대사의 탑비에는 성한왕의 한자가 성한이 아니라 성한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장에 나오는 기선염자 성한의 그 염자는 위험을 벗어난다는 그 고대 한자로 잘 쓰이지 않는 글자인데, 내려올 강자와 비슷한데 내려올 강자가 아닙니다. 이상 문무왕릉비를 포함한 6개의 비문 가운데 성한이라 새겨진 비문이 3개, 태조라고만 새겨진 비문이 1개, 태조 한왕이라 새겨진 비문이 1개, 발음은 같지만 한자가 다른 성한이 새겨진 비문이 1개입니다. 해석은 여러 가지이고 이론도 있지만은, 이 정도의 사료라면은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가 성한왕이었다는 게 대체로 입증된 게 아니냐. 적어도 비석이 세워지던 당시는 신라 왕족의 시조를 성한왕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자 이야기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